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2차 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 때 약간 의회주의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네. 자, 2차 시. 자, 국회의 본질적 요소, 자,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 본질적 요소, 자, 의회의 본질적 요소, 원리인 거죠, 여러분. 쭉 보시면 국민대표 가는 뭐죠? 네, 기능성인 거죠. 그 다음에 자원주의, 소수 의견 존중, 충실한 토론 합의 기능, 질적 다수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본질적 요소 중에 첫 번째로 이 국회는 어떤 걸 가지냐면, 자, 국민 대표 기능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하겠죠, 여러분. 자, 국회가 당연히 뭐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행사하는 어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들, 네, 이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 규결의 당연한 규결로서 이 의회는 당연히 국민대표 기능성을 갖겠죠, 여러분. 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그 본질로 한다. 그리고 그 의회가 자, 뭐라 그랬어요? 자, 입법을 행하고 국정을 통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즉, 국회의 본질적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국민대표 기능성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뭐죠?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는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을 당연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가 권력 기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회입니다. 국회, 여러분. 그렇죠. 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국회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뭐죠? 대표자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대표 기능성을 하고 당연히 뭘 수반을 해요? 네, 강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수반하고 있는 게 바로 국회고 이 국회의 본질적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국민대표 기능성입니다, 여러분.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국민대표의 기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당성을 지녀야 되고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뭐예요? 뒷받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거제도인 거죠. 선거제도가 부실하거나 선거제도가 공평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평하지 않는 선거제도로 선출된 그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 또는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뭐죠?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에 바로 문제가 다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제의 본질인 이 의회, 이 국회는 그렇게 해서 선거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제도라는 게 대의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선출된 그 대표자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 이 국회 대표를 선출하는 이 의원 선거제도가 당연히 중요해지고 이 선거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뭐예요? 흔들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원 선거제도가 국민의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그런 거죠. 틀렸네요. 하여야 하며, 선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가 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뭐예요? 내가 오늘 뽑은 대표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가 한 번 뽑아주면 평생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국민의 의사가 네,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국회겠죠, 여러분. 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겠죠, 여러분. 네, 오늘은 이 사람 좋아했다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데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갈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람 괜찮다고 우리가 찍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면 당연히 진정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뭐냐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국민 대표 기능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정당성을 지녀야 되고, 두 번째로 선거제도가 국민의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이러한 선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기속위임이 아닌 대표위임이다. 그런 거죠. 오늘날의 우리 국회는, 기속위임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우리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뭐죠? 국회의원은 네, 자기를 뽑아준 어떤 지역 구민의 어떤 지역 구민의 어떤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서 국가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자기의 소신껏 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속임이라는 건 뭐죠? 자기를 뽑아준 국민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네, 노예인 거죠, 노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 네, 로봇이죠. 국회의원 로봇이 아니고, 우리가 뽑았긴 했지만, 국회의원은 자기의 양심껏, 자기의 소신껏, 뭐죠? 국민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네, 대표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대표 위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 위임. 기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회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에게 기속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바로 기속위임이라고 하는 건데, 기속이 되면 기속위임, 그 다음에 기속이 되지 않으면, 뭐죠? 대표위임.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는 당연히 대표위임. 그쵸? 만약에 국회의원이 기속위임이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민, 좁게는 자기 지역구민의 어떤 의견을 하나로 일치를 시키고 나면 그 의견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던가요? 국회의원이? 안 움직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기속위임이 아니고 그냥 대표위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기의 소신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정치적 책임만 지는 거죠, 여러분. 네. 국회의 본질적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대표 기능성인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헌재 결정 하나 볼까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결정 96 헌나 2, 2005 헌나 6 등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권은 권력 분리 원칙이나 국회의 지휘 기능에 비추어 존중돼야 된다라고 했죠. 헌재 결정에서도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가 당연히 국민대표 기능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능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당성을 지녀야 되고, 두 번째 선거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은 의원은 기속위임이 아니라 대표위임의 관계다. 이를 뽑아준 국민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기속위임의 관계냐, 대표위임 관계냐? 당연히 대표위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이 두 가지 결정에서도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그리고 입법기관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국회의 본질적 요소 중에 두 번째가 다원주의인데, 이 다원주의는 먼저 제가 강의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의회 구성상 다양한 계층들에서 대표자들이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국회가 재산 100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선출이 돼야 된다.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이 100억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러면 뭐죠? 다양한 계층들을 대표할 수 없겠죠.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뭐 상공업에만 종사해야 된다. 뭐 농업에만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양한 계층에서 대표자들이 선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국회는 국민대표 기능성을 당연히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은 뭐 60세 이상만 뭐 입후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그렇죠,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다원주의는. 이 다원주의는 국회 구성에 있어서 국민 대표 기능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 다원주의가 아주 어마무시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의회 구성상 다양한 계층들에서 대표자들이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뭐 농업이든 상업이든 재산이 있든 많든 적든 국민들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구성원들의 전체 의사를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들에서 다양한 대표자들이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된다. 곧 이게 바로 뭐냐면 국회의 본질적 요소 중에 두 번째 요소인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여러 의견들의 수렴, 반영을 통해서 가능한 한 합리적인 국민 의사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다원주의가 국회의 어떤 본질적 요소로서 두 번째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원주의가 무너지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요. 네.
다원주의가 없으면 당연히 국회의 정당성도 깨지겠죠, 여러분. 네. 결국에는 국회가 국민의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고 어떤 특정 소수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기계가 되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죠. 예, 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다원주의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권질적 요소 중에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네. 자, 세 번째로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 자,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어떤 그 국가에서는 당연히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다양한 의견의 존재는 소수 의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자, 그런 거죠. 자, 다원주의. 자, 다원주의는 결국에는 다양한, 여기 있죠. 여러 의견들의 수렴과 반영인데, 이 여러 의견 중에 당연히 다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소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모여서 다원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이 소수 의견 존중은 다원주의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의 존재는 소수 의견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소수 의견이 무시된다면 다수 의견이라는 단독 의견만 존재한다. 그리고 단독 의견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뭐예요? 기저에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국회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뭐죠? 하나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소수 의견은 다원주의의 다원주의의 뭐죠?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죠. 만약에 뭐 100명의 의견인데 99명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고 한 명이 소수 의견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99명이라는 다수 의견 하나, 즉 단독 의견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단독 의견, 즉 하나의 의견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뭐죠? 다원주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소수는 철저하게 무시가 돼요.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긴 하지만 항상 이 다수결의 원칙의 맹점이 뭐냐면, 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 다수 의견은 결국은 하나의 의견이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다수 의견 하나의 의견인 거죠, 결국은. 물론 그 하나의 의견을 다수가 지지하는 거죠. 네. 하지만 다원주의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 의견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어떤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다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전제를 늘 가져야 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소수 의견의 존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날씨도 좋고 그런데 좀 힘드네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충실한 토론 및 합의 기능. 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 형성이 돼야 된다. 자, 토론과 합의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자, 국회의 본질적 요소 중에, 자, 네 번째는, 자, 충실한 토론과 합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회 내에서의 어떤 충실한 토론, 합의 기능 거죠. 네, 충실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여러분, 뭐죠? 합의체라 그러죠, 합의체. 자, 국회는 뭐죠? 네, 합의체 기구라 그랬습니다. 합의체가 아니에요. 합의체예요, 합의체. 네, 그렇기 때문에 충실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를 뭐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이 형성되도록 충실한 토론과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 충실한 토론과 합의 과정은 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인 거죠, 여러분. 네. 자, 다섯 번째로 질적 다수결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양적 개념이 아닌 질적 개념. 다수결이 회부되기 전에 다양한 의사들이 충분히 개진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서로 간의 타협, 양보 등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 표결을 해야 된다. 자, 이 질적 다수결, 여러분 다수결은 많이 들어봤죠? 10명 중에 뭐죠? 6이면, 5 이상이면 그런 거죠. 네. 5 이상이면 다수결이다. 이렇게 많이 하죠. 과반수 이상이면. 자, 이 다수결의 명칭이 뭐냐면, 자, 뭐죠? 다수결만 놓고 보면 이 질적 다수결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뭐죠? 어떤 중국집은 되게 짬뽕을 되게 잘해요. 네, 짜장면을 잘 못해요. 정말 못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 어떠한 어떤 팩트, 사실을 주는 사람이, 자, 그 짜장면집은 짜장면이 정말 맛이 없고 짬뽕이 정말 맛이 있고 왜 맛있냐면 막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한 정보들을 막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를
준 상태에서 자 이제 표결을 하자. 자 이게 바로 질적 다수결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확실히 잘못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것, 정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다수결하자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진정한 다수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떠한 의안을 다수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의안의 뭐 핵심 내용은 뭐고 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되고 영향은 어떤 게 있고 자 어떤 게 뭐 비판이 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뭐죠 대진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자 이제서야 알겠죠? 하면서 표결합시다 라고 하는 게 다수결의 진정한 다수결을 할 수 있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질적 다수결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다수결을 행사를 해야 저기 그 뭐죠? 어떤 게 좋냐라고 찬반 투표를 해야 이게 진정한 다수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단순히 다수결이 아니고요. 자, 모든 상황을 종합하고 모든 사실을 다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게 정말로 다수결의 진정한 다수결이다. 자, 국회는 이 본질적 요소 중에 마지막 요소가 뭐냐면 이러한 질적 다수결을 네, 가지고 있다. 자, 요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해 가시나요? 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네, 국회의 어떤 본질적 요소, 자, 원리의 5가지, 본질적 요소 5가지. 자, 첫 번째로 국민대표 기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원주의, 세 번째로 소수견 존중,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째로 충실한 토론, 합의 기능, 자, 다섯 번째로 질적 다수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국회, 이 의회죠. 자, 의회 구성 원리 중에 자, 의회는 단원제가 있고 양원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국회는 단원제가 있고 자, 양원제가 있습니다. 자, 의회 구성 원리 중에 자, 국회는 단원제가 있고 양원제가 있는데 자, 단원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회가 하나만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당연히 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가 있죠, 여러분. 네, 단원제죠, 단원제. 또 양원제는 뭐냐면 국회가 두 개 있다는 거죠. 흔히 뭐죠? 뭐 일본에 민의원, 참의원이 있고, 뭐 미국에는 하원과 상원이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원, 상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원만 있는 국가는 단원제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원과 상원이 함께 있는 국가는 양원제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 그러면 과연 이 단원제와 양원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를 본다면 일단 양원제의 장단점을 보면 단원제의 장단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원제의 장단점 중에 양원제의 장점은 당연히 단원제의 단점이 될 거고 양원제의 단점은 당연히 단원제의 장점이 되겠죠, 여러분. 반대니까,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단원제와 양원제는 약간 표리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원제의 장단점을 보면 단원제의 장단점을 볼 수 있고 양원제의 장점은 단원제의 단점이 되고 양원제의 단점은 당연히 단원제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원제 장단점을 일단 보면 자 그렇습니다. 자, 양원제는 하원과 상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양원제의 장점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원의 경솔을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뭔가 법안을 위반하거나 뭔가 법안에 대해서 또는 의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하원의 어떤 경솔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원에서 한번 결정을 하고 상원으로 간다면 자, 하원이 알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고 하원이 대충 처리했던 그런 것들을 상원에서 한 번 더 뭐예요?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양원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뭐냐면 하원의 경솔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원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상원에서 제대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그리고 하원보다는 상원이 보다 전 국가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하원은 결국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상원은 주로 간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하원은 당연히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다음에 또 자기가 하원 의원이 되고 싶으면 당연히 지역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원은 지역구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거죠, 상원보다는. 그러죠. 상원은 간접선거가 있기 때문에 간접선거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기 지역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옥죄고 있는 국민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원보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상원이 하원보다는 어떤 지역구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것도 뭐냐면 이 양원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원과 행정부 간의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다. 즉, 단원제에서는 하원과 행정부가 충돌을 하게 되면 정말 중재할 사람이 없는 거죠. 중재할 기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양원제에서는 하원과 행정부가 만약에 충돌을 하게 된다면은 상원이 그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하원과 행정부 간의 충돌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원 간의 견제로 의회 내에서도 견제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법권을 만약에 단원제에서는 뭐죠? 네, 하원이 하나, 하원만이 가지고 있으면 뭐죠? 네, 양원제에서는 뭐죠? 네, 각각의 네, 같은 입법기관으로서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도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권력은 분립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권 분립, 의회와 입법, 행정, 사법만 분리하는 게 아니고 이 입법기관 안에서에도 권력이 분립이 된다면, 하원과 상원으로 분립이 된다면 결국에는 뭐죠? 네,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가 된다. 즉 양원 간의 견제로 의회 내에서도 견제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도 함께 강화가 된다. 이게 바로 양원제의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 장점은 뭐냐면 국정 처리가 지체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단원제에서는 하원에서만 하나 딱 통과하면 끝나는데 양원에서는 하원을 거치고 상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때보다는 훨씬 더 뭐죠? 지체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양원 간의 마찰 시에 책임회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그게 민생 법안이에요. 민생 법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하는데 그리고 국민들의 원망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데 상원과 하원이 서로 자기 탓이라고 남의 탓이라고 이렇게 회피할 수 있겠죠. 상원에서는 하원 탓이다. 하원에서는 뭐 상원 탓이다. 막 이러면서 양원 간의 마찰 시에 어떤 책임 회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양원제의 단점이고 이거는 반대로 단원제에서는 책임의 소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책임 회피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 단원제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네. 그리고 하원의 대정부 견제를 상원이 약화시킬 수 있다. 양원제에서는 그런 거죠. 하원과 행정부에 간의 충돌을 완화시킨다는 목적에 의해서 상원이 개입을 해서 충돌을 완화시키는데 반드시 하원이 대정부 통제 기능을 통해서 행정부를 통제를 시키는 중에 상원이 잘못 판단해서 이거는 하원과 행정부가 충돌하는 경우인가 라고 잘못 인식을 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원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누가요? 네, 상원에서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네, 양원제의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거죠. 단원제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양원제의 장점이 단원제의 단점이 되고 양원제의 단점이 단원제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단원제, 양원제는 거죠, 여러분. 네, 우리나라는 단원제고 우리나라도 양원제를 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했을 때가 있었나요? 네, 20화국 때는 양원제였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은 되지 못하였죠,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헌정사 제2공화국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네, 2차 시 마치고 다음에 3차 시 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